8월 15일 아침 필동에 위치한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관저, 지금은 한국의 집에서 몽양 여운형이 총독부로부터 치안권과 행정권을 이양받았다. 그날 아침 몽양 여운형은 엔도 류사쿠 정무총감과 교섭을 벌여 5개 조항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였다. 1. 전국적으로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1. 서울에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할 것. 1. 치안 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정치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1. 학생과 청년을 조직, 훈련하는 데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1.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하는 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물론 그날 중대 발표가 있으니 조선인들은 경청하라는 벽보가 나붙었으나 라디오를 가진 조선인들은 많지 않았다. 그날 정오, 쇼와 천황이 전날에 녹음한 일명 오금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퍼졌다. 짐은 깊이 세계의 형세와 제국의 현상에 비추어 보아 특단의 조치로서 시국을 수습하려고 하여 이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그대 백성에게 고한다.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영중소 사국에 대해 그 공동성명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게 했다. 무릇 제국 백성의 안녕을 꾀하고 세계 만방이 공영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은 예로부터 황실 조상이 남긴 법도로서 짐이 삼가 신불에 바친 바이다. 앞서 미국, 영국 두 나라의 선전포고를 한 까닭도 동아시아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을 뿐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그 영토를 침범하는 것과 같은 바는 처음부터 짐의 뜻이 아니었다. 그런데 전쟁은 4년이 지나면서 육해군 장병이 용맹히 싸우고 문무백관이 근면히 일하고 일억 백성이 멸사봉공하여도 국면을 호전시킬 수 있을 정도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 세계의 대세 또한 우리에게 이롭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은 새로이 잔혹한 폭탄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무고한 백성을 살상하고 참담한 피해를 입힌 저 참으로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기에 일찍이 제국은 교전을 계속하였으나 이로써 마침내 우리 민족은 멸망에 치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문명마저 무너질 위험에 놓여 있다. 짐이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제국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황실의 신령께 사죄하며 제국 정부로 하여금 공동성명에 응하게 한 연유가 이와 같다. 짐은 제국과 함께 줄곧 동아시아의 해방과 공영을 위해 노력한 여러 우방들에 대해 안타까운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제국의 백성으로 태어나 전쟁터에서 죽고 일하던 곳에서 죽고 또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이들과 그 유족들을 생각하면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것 같다. 이제 부상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가업을 잃은 이들의 후생복지를 짐은 깊이 마음에 두는 바이다. 앞으로 제국이 받아야 할 고난은 일찍이 어림한 바보다 더 클 것이다. 그대들 백성의 충정을 짐은 잘 알고 있었지만 짐은 이제 시운을 따르는 바 고난을 참고 견디며 후세를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열려 한다. 짐은 국채를 지킬 수 있으며 충성스럽고 선량한 그대 신민들의 일편단심을 신뢰하며 항상 그대 백성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허나 짐에 대한 충성이 격해져 함부로 일의 발단을 번거롭게 하고 동포를 물리치고 시국을 어지럽게 하여 대의를 그르치고 세계로부터 신의를 잃는 일을 짐은 가장 경계하는 바이다. 모름지기 온 나라 한 집안 자손이 서로 확실히 전하여 하늘이 주신 땅이 불멸함을 믿고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생각하여 장래의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의를 두텁게 하고 지조를 공고히 하리라 선서하고 국채의 정수를 앙양하고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그대들 신민은 짐의 이 뜻을 꼭 마음에 두고 지키라. 하지만 히로히토 천황의 오금 방송은 녹음할 때 판의 상태가 불량해 항복 발표 방송은 잡음이 심했고 어려운 한자가 섞여 있던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그 당시 쓰던 일본어도 아니고 일본 황족어로 나왔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때문에 오금 방송 후 아나운서 와다 신케니가 조서 전문을 해설을 덧붙여 풀어서 읽었다. 와다는 천황 폐하께서는 폐하의 명을 받들지 아니하고 무기를 자진해 거두어들인 백성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짐의 이 한 몸은 어찌되든 간에 더 이상 국민이 전화에 쓰러지는 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에 대한 큰 자비와 사랑을 내려주신 천황 폐하의 성은을 입은 백성들 중 어느 누가 자신의 불충을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라디오로 방송된 문장과 개요가 당일의 신문에 기재되고 있었으므로 일본 국민의 대부분이 패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이 되자 비로소 조항 내용대로 형무소에 있었던 정치범과 경제범이 석방되기 시작해 그때서야 경성서울 시민들은 어제 방송이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방송인 줄 알게 되었고 해방을 환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개동에 있는 여운형의 집에 몰려가 연설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몽양 여운형은 집 바로 뒤에 있는 휘문중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해방을 맞이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조선민족의 해방의 날은 왔다. 어제 15일에 원등엔도 류사쿠이가 나를 불러가지고 과거 두 민족이 합하였던 것이 조선에게 잘못됐던가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날 나누는 때에 서로 좋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오해로 피를 흘리고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민중을 지도하여 주기를 바란다. 고하였다. 나는 5가지 조건을 요구하였다. 우리 민족 해방의 제1부를 내딛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난날에 아프고 쓰리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다 합리적 이상적 낙원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때는 개인적 영웅주의는 단연 없애고 끝까지 집단적으로 일사불란의 단결로 나아가자. 머지않아 연합군 군대가 입성할 터이며 그들이 오면 민족의 모양을 그대로 보게 될 터이니 우리들의 태도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자. 세계 각국은 우리들을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백기를 든 일본의 심용을 잘 살피자. 물론 우리는 통쾌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아량을 보이자. 세계문화 건설에 백두산 밑에서 자라난 우리 민족의 힘을 바치자. 이미 전문 대학 중학생의 경비대원이 배치되었다. 이제 곧 여러 곳으로부터 훌륭한 지도자가 들어오게 될 터이니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들의 힘은 적으나마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연설 도중에 소련군이 서울역에 온다는 소문이 나돌아 수많은 시민들이 연설 도중 청중들 사이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청중의 일각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여운형은 연설을 이어나갔으나 소련군의 경성 입성 소문은 순식간에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다. 이에 흥분한 군중의 일부가 아우성치면서 교문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자 여운형의 이날 연설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기록으로 전하는 연설문도 반토막밖에 읽지를 못했다. 연설이 중단된 원인은 흔히 소련군의 경성 입성 소문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조선 사람들의 습격을 두려워한 조선 총독부 관료들이 전향자들을 동원해서 벌였던 공작이었다. 한골의 해방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16일 오후에 소문으로 전해졌고 그날 진흥광상 제광을 비롯하여 진규 태봉이 대지니 제우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몇 개 남지 않은 꽹과리징, 북과 장구 등을 골라잡아 가지고 두드리면서 큰 한골로 작은 한골로 속실로 돌면서 해방의 기쁨을 전했다. 저녁 무렵 벼랑간 신나는 농악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여 나왔고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밤늦도록 농악 소리와 만세 소리가 이어졌다. 다음 날 조반을 마치고 젊은이들은 다시 모여서 농악을 울리며 동네를 다시 돌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웃으며 싱글벙글거리며 춤추고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하기를 사흘이나 이어졌다. 그때마다 진규가 선택한 것은 꽹과리였고 제일 앞에서 치면서 지휘를 하자 자연스럽게 상쇄가 되었다. 오사리자와 광산에 대원도 해방의 소식을 들었다. 기쁘기는 한량 없었으나 대놓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본 땅이고 그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인들의 기세는 떨어져 있었다. 모든 조선인은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가득하였고 온갖 소문이 난무했다. 그래도 대원은 너울가지가 좋아 기술자의 특권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들을 수 있었다. 그중 아오모리 오미나토항에서 조선인을 태워서 보내는 배가 준비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중 친한 사람들과 함께 오미나토항에 도착해보니 조선으로 갈 조선인은 소학교에 모여있다고 했다. 소학교에 가보니 대원이를 비롯한 몇 명만 광산 징용 사람이고 대부분이 군 시설공사에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소학교 운동장을 꽉 찼고 줄을 지어 선착장으로 이동을 했고 22일 해가 기울어질 무렵에 겨우 통통배를 타고가 바다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배에 올랐다. 오늘 밤에 출발하면 부산에는 25일 오후 7시경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22일 19시 20분 우키시마마루 통신원 기모토 요이치는 연합군 사령부의 대해령 제52호에 의한 해군 운수 전보를 받았다. 1945년 8월 24일 18시를 기해 1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의 항해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산항에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우키시마 마루오의 선장은 이 내용을 몰랐다고 했고 출항한 다음에 알았고 부산에 갈 수 없었다고 했으나 이 전보의 수신자는 구키시마오 특무 함장이었다. 조타장 사이토 스네지시 증언에 의하면 도착지는 마이주루로 알고 있었고 어찌어찌해서 부산에 간다고 해도 돌아올 연료가 없었다고 했다. 이런 비밀을 품고 8월 22일 밤 10시 우키시마 마루오는 조선인 7천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항했다. 대원은 아내 영숙과 아들 경식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그리고 한골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들 그리고 해방된 조국 부강에서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행복하게 살 꿈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고 보니 아들 녀석이 벌써 5살이 아닌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번에 돌아가면 부강에다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좁아 터진 한골을 벗어나 조금 더 넓은 부강에서 동생들과 힘을 합해서 살면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이다. 대진이가 19이니 삼부자가 열심히 일하면 대번의 땅도 사서 집안을 일으키리라 생각했다. 한골은 품을 팔려고 해도 바닥이 좁아 놀다시피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처갓집 동네가 더 살만할 것 같았다. 거기엔 처갓집에 처남들도 있고 처제까지 있지 않은가 가서 열심히 살아보자. 저 푸른 바다를 건너서 조선에 돌아가면 정말 힘차게 살아갈 각오를 다지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지나고 23일 날이 밝았다. 그런데 부산으로 향했다면 섬이나 육지가 보일 리가 없는데 왼편으로 아득히 육지가 보여 의아했다. 그렇게 육지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하루가 가고 다음 날이 되었다. 김동천 씨에 의하면 마이주루항에 진입하자 일본 해군들은 가판위에 조선인들을 회의가 있으니 선실로 내려가라고 했다. 그리고 생존자 장영도 씨에 의하면 우키시마는 스즈키바라에 멈추었고 67척의 구명보트가 내려졌고 구명보트에는 대여섯 명씩 타고 구키시마에서 좀 떨어졌다. 우키시마가 움직이게 하자 바로 쾅쾅 1945년 8월 24일 17시 20분 우키시마호 중앙에서 약간 뒤쪽 기관부에서 폭발 지옥으로 변했다. 아구구구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지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소용돌이가 멈추고 낙엽이 떠오르듯 시신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발신 우키시마호 함장 도미오리 수신 해군 운수본부. 보남은 미이주루 입구에서 선창 부근이 기뢰에 부딪혀 폭파됐음. 이게 공식적인 내용이었다. 그렇게 대원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총성이 멈췄다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게 이미 사할린에 상륙한 소련을 의식한 조치가 군사기지 아오모리의 중요성이 긴박했으리라. 공식적으로는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천에서 7천 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증거 자료는 54년 우키시마호를 인양 폭파 지점을 몰래 찍은 사진이 명백하다. 우키시마호 찢어진 바닥은 밖으로 휘어져 있었다. 국내에선 8월 18일 몽양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자극을 받은 원세훈, 이순탁, 조병옥 등이 서울에서 고려민주당을 창당 준비에 들어갔고 8월 28일엔 김병로, 백관수 등이 서울에서 조선민족당을 조직했고 이어 9월 2일 백남훈, 장덕수, 윤보선, 장택상, 허정 등이 한국국민당 등을 조직했다. 이들은 하나의 단결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8월 말부터 협상에 들어갔으며 9월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윤보선의 자택인 안동장에서 통합에 합의하고 같은 날 우익진영의 대표자 82명은 서울 종로국민학교에 모여 한국민주당 한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총회를 개최했다. 처음에는 송진우, 김성수 등의 명망가를 영입하려 하였으나 송진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우익 여당이 있을 텐데 별도의 당을 창당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라는 권고에 못 이겨 한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는 9월 6일 밤에 경기여고 강당에서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을 통과시킨 다음 조선인민공화국 인공 수립을 선포했다. 인공 형태로 개편시켜 나아감에 따라 9월 7일 건국준비위원회는 발전적 해소라는 미명 아래 인민위원회를 각 지역 지부로 개편하였고 보수적인 인사들과 지주, 미국과 유럽 유학생 출신들은 각자 정당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9월 7일에는 김성수, 송진우, 서상일 등 동아일보사 계열의 인사들은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을 계획하고 이인, 조병옥 등이 결성한 중경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다음날 명칭을 국민대회준비위원회로 통합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준비를 계획하는 한편 한민당의 친면 지원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한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 8일 성명을 내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정권을 참칭하는 일체의 단체 및 그 행동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선언했다. 그날 한민당은 창당 발기인 명의로 조선인민공화국에 타도 성명서를 동아일보와 중앙방송국 등에 발표했는데 그것은 기미 이래의 조선 독립운동의 결정체이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반대 부인하는 도배가 있다면 이는 3천만 민중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8월 15일 일본의 항복 당시 소련군은 이미 만주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관동군에 대한 전과학대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으며 이미 한반도에서도 8월 11일 웅기선봉을 시작으로 8월 16일에 청진을 점령하고 20일에는 원산 22일에는 평양을 점령했다. 소련군은 일본의 항복 선언을 무시하고 계속 진격해서 한반도의 중부 개성 18월 23일, 진주 9월 2일에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 38선 분할 점령에 합의하면서 개성시 철수와 랴오닝 반도의 끝인 위순까지 진출했다. 트랜스바이칼 전선군은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8월 19일 관동군 사령관 야마타 오토조 대장이 항복 조칙에 따라 무조건 항복하였고 8월 30일까지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있던 일본 관동군에 대한 전면 무장 해제가 이루어졌다. 소련은 이 작전을 통해 일제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과 몽간국을 붕괴시키고 만주 전역을 장악하였으며 서방 연합국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흡수하였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북부의 군대를 진주시켜 미국과 함께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하는 남북분단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8월 28일 호치민은 벌써 베트남 민주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다음 날 미군이 일본 본토에 진주를 했고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도쿄만에 정박 중인 미주리오 BB-63 함상에서 일본의 시게미츠과 우메즈 참모 총장, 연합군은 연합군 최고 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 외에도 미국 대표, 중화민국 대표, 영국 대표, 소련 대표, 호주 대표, 캐나다 대표, 프랑스 대표, 네덜란드 대표, 뉴질랜드 대표가 서명했다. 가른 날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독립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9월 7일 미 극동사령부 38선 이남에 대한 군정을 선포했고 9월 8일에는 미국군이 인천에 상륙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9일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 아베 노부유키 총독과 미 24군단 하지 중장을 비롯한 미군 지휘부 항복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일본의 공식적인 식민지 지배가 끝이 났다. 그리고 그날 미국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다. 다음 날인 10일 한민당계 인사인 오긍선이 미군 장교를 접선, 송진우의 한민당을 소개하였다. 9월 11일 군정사령관과 미정보참모부 지투는 한민당을 대표한 조병옥, 윤보선, 윤치영 등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듣게 되는데 이들 한민당 세력들은 건준을 비롯한 인공은 일본과 협력한 한인 집단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여운형은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부위력력 정치인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창당 멤버인 조병옥에 의하면 한민당의 주목적은 건준 타도라고 하였다. 그 후 한국민주당은 건국준비위원회를 타도하는 활동과 그 다음 소위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 등의 좌익 집단을 성토, 타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인민위원회의 조직은 방방곡곡으로 뻗쳐 있었고 조선민주청년동맹이라는 것도 결성되어 있어서 이들의 조직을 타도하는 것이 한민당의 첫 단면과제였다. 9월 11일 경의선 철도가 남북분단으로 운행을 중단했고 9월 16일 소련 정치국도 38선 예북의 군정을 공포했다. 같은 날 이미 미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한민당은 천도교 강당에서 1600여 명의 발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창당대회를 열었다. 한민당은 창당 선언을 통해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맞이할 것을 다짐하면서 당시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건준을 맹렬히 비난 공격하였다.
창당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중략. 일본 제국주의의 철쇠는 끊어졌다. 혈안의 투쟁. 참으로 36년 세계사의 대전환과 함께 우리는 드디어 광복의 대업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만년에 빛나던 역사를 도로 밝혀 완벽 무결한 자주독립의 국가로서 구원의 발전을 약속하게 되었다. 3천만 가슴에 뒤끌어 용솟음치는 오늘의 기쁨이여. 이 기쁨은 곧 혁명동지들에게 바치는 감사로 옮겨지고 더욱이 포한 종천하신 순국재현에게 생각이 사무침에 도리어 몰래 슬플 뿐이다. 참으로 이 크나큰 광복의 공헌은 해내. 해외에 드립고 감춰진 무수한 혁명동지들의 혈안의 결정이 아니고 무엇이랴. 우리는 머지않아 해외의 개선동지들을 맞이하려 한다. 더욱이 인방중경에서 고전 역투하던 대한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한 혁명동지들을 생각건대 그들은 두 번 거듭나는 세계의 대풍운을 타서 안으로 국내의 혁명을 고동하며 밖으로 민족의 생맥을 국제간에 현양하면서 나중엔 군국주의, 박멸의 일익으로 당당한 명분 아래 맹방중미 소영 등 연합군에 끼어 빛나는 무운까지 세웠다. 오늘의 기꺼운 광복 성취가 이 어찌 우연한 바이랴. 우리는 맹서한다. 중경의 대한임시정부는 광복 벽두에 우리 정부로서 맞이하려 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약속한다. 군국주의로 전쟁 보루를 폭멸하고 세계 평화를 확립시키는 세기적 건설기를 당하여 자주독립을 회복한 우리는 맹방제국의 최고의 사의를 표하는 한편 국제평화의 대헌장을 끝까지 준수 확충하려 한다. 나아가 우리 민족이 장래할 세계의 신문화 건설에 뚜렷한 공헌이 있기를 꾀할진대 무엇보다도 완벽결한 자주독립국가로서 힘차게 발전해야 될 것이다. 이는 오직 전제와 구속 없는 민족주의 제도 앞에 계로계약으로서 국민의 생활과 교양을 향상시키며 특히 근로대중의 복리를 증진시켜 호말의 차별도 중압도 없기를 기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 국민의 자 반석 위에 두고 세계 신문화 건설에 매진하려 한다. 동지여 모이라. 한국민주당의 깃발 아래로. 그리고 정강과 정책도 발표하였다. 강령.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을 기함. 민주주의의 정체 수립을 기함. 근로대중의 복리 증진을 기함. 민족문화를 앙양하여 세계문화의 공헌함. 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함. 정책. 국민 기본생활의 확보. 호혜평등의 외교정책 수립.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신앙의 자유.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 등. 중공주의의 경제정책 수립.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관리.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국방군의 창설. 활약. 정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중공주의 경제정책 수립,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관리,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등 경제조항은 사회주의 요소를 강하게 담고 있다. 경제강령을 만들 당시 허정은 무상몰수를 하든 유상매수를 하든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할 것을 주장하며 공산당과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인 국유화는 곧 농민들을 소작농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따라서 한민당은 농지에 대해 일부 무상몰수를 포함한 유상매수와 유상매매 또는 분배를 당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한민당은 임정 간부와 항일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서재필, 김구, 이시영, 문창범, 권동진, 오세창 등을 영수로 추대하였는데 그들은 아직 해외에 있었고 국내에 있던 권동진과 오세창은 영수직을 수락하지 않았다. 한편 조병옥이 김규식 박사를 당의 영수로 추대할 것을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다른 한민당 당원들에 의해 번번이 묵살당했는데 후일 조병옥은 나는 그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기대를 가졌다며 많이 아쉬워하였다. 한민당에 입당한 구성원들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유학파와 그 밖에 2분의 1가량이 지주,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핵심이었다는 견해도 있는데 친일파를 직접 대표자로 선출하지는 않았지만 지주와 함께 친일파 세력을 상당수 포섭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중들로부터 지지 기반이 매우 약했다. 추석을 앞둔 9월 18일 부산일보에 해방된 조국을 돌아오려던 동포들을 시를 우키시마 마루가 가라앉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앙지가 아니고 겨우 지방지에 날 정도로 나라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긴 나라의 주인은 이때 정부가 없어서인가. 언론마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전국이었지만 추석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한골에서는 젊은이들이 올 추석은
신명나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빨강, 노랑, 파랑 3개 천을 마련하고 대나무를 사오고 먼지 쌓인 상모를 꺼내어 손질하고도 모자라는 속옷 몇 개도 돈을 모아 사오고 창호지를 추렴해 고가를 접고 꽃을 접어서 물감을 들여서 고가에 붙이고 그럴싸하게 준비를 했다. 그리고 추석날 점심 무렵부터 모여서 농악을 울리며 동네를 돌기 시작했다. 가는 집집마다 술과 음식을 내놓고 대접을 하고 좀 살만한 집에서는 풍습대로 쌀을 3말 또는 5말을 내놓았는데 다 동네 기금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단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추석이 지나고 가을거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었다. 하지는 점령 직후 정부 공공단체 및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용원에 계속 유임을 다짐하고 항복문서 제5조에 의거하여 일본인 문무관은 연합군 사령관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는 한 현직에 유임하여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는 등 총독 정치를 당분간 유지시킨다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반대하자 9월 20일 미 제7보병사단장 아놀드 A. V.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한 뒤 20일 군정청의 성격임무기구 및 국가장급 인사를 발표했고 이로써 남한엔 본격적인 미군정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0월 5일 미 군정청은 김성수 등 11명을 군정장관 고문에 임명을 했다. 10월 9일 미 군정청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12개의 악법을 폐지하였다. 10월 10일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했다. 10월 16일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왔다. 11월 3일에야 겨우 임정의 김구 선생이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을 했다. 그런 가운데 12월 16일부터 미국의 제임스 번즈, 영국의 어니스트 베빈, 소련의 바체슬라프 몰로토프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벽두부터 미 소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2월 27일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세 나라의 합의문에서는 한반도의 정부 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신탁통치안 1.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1.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1. 미, 영, 소, 중의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 결정서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 통치에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1.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적의 한방책을 고출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의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 결정하기 전에 미, 영, 소 중 제국정부에 그 짐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1.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의 발전과 또는 조선국가 독립의 수립을 원조 협력신탁 통치할 방책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신탁 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제국 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1.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재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합중국관구와 북조선 소련군관구의 행정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그러나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가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 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가 있자 한반도의 좌익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에 대한 총체적 지지를 표명했지만 우익은 반탁은
애국 찬탁은 매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소련 반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로 인해 찬탁파와 반탁파의 갈등은 좌익과 우익의 싸움으로 번져나라보다는 진영 논리로 빠져드는 난국 속에서 12월 30일 새벽 6시 15분에 고아 송진우가 한현우 등의 저격을 받고 암살당했다. 그런가 하면 1차 내전 종결 직후 총성이 멈춘 그리스에선 X단을 비롯한 친정부, 극우 테러 단체들이 백색 테러와 고문을 저질러 1945년 연말까지 이들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만 1200에 달하자 우익 정부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이 고조되었다. 특히 X단은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온건 공화파를 비롯한 메탁사스 독재 정권의 소극적 반대파까지 테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나 치안을 맡아야 할 그리스 정부군은 이를 방관했는데 장교단이 왕당파 아니면 EAM, ELAS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얻어맞았던 EDES 출신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새해가 되었고 1월 2일 공산당은 모스크 바상상회의 결정을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미국 측의 아놀드 AV 소장과 소련 측의 스티코프 T 중장이 각각 대표로 하는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시급한 현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고 다만 1개월 이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월 5일 폐회하였다. 그리스 공산당 KKE는 1946년 2월 백색 테러의 무력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1차 내전 패배 직후 북부 산악지대를 통해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으로 빼돌려둔 구 EAM, ELAS 병력과 물자를 주축으로 그리스 민주군 DS1을 창설했다. 소련이 발칸 반도와 흑해 연안으로 남하하고 소련과 서방 국가 사이의 관계도 악화되는 징후가 뚜렷해지자 공산 진영의 지원을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그리스 공산당은 1946년 3월 31일에 그리스 총선 보이콧과 무장투쟁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선거 바로 전날 밤 그리스 민주군의 소규모 분견대가 올림포스 산 인근의 작은 경찰서를 습격 제2차 그리스 내전이 시작되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골에서는 이번 설에는 좀 더 멋있는 이벤트를 위하여 아이 5을 무동을 태우고 춤을 추는 것까지 준비를 하였지만 조금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중 12발 상모까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12발 상모를 만들고 연습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정월이 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진훈이 단월에 육촌형 진홍의 둘째 아들 명동이의 결혼식에 다녀오다가 놀이홀에서 농악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동네가 커서 황골 농악은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고 12발 상모를 돌리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서 장관이었다. 그렇게 2월 중순 무렵 동네 회의에서 12발 상모 돌리는 사람을 초빙을 해 오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진훈이 보리올 이야기를 하자 그중 한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오는 임무를 맡겼다. 보리올로 진훈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다가 나무지게를 지고 내려오는 일행이 보여 그들을 따라가며 그중 12발 상모를 돌리던 사람이 있나 살펴보니 있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들을 따라가며 쉬어갈 때가 되었거니 했더니 정말 지게를 세워놓고 작대기로 버텨놓고 쉬고 앉아있어 눈에 익혀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혹시 12발 상모를 돌리시던? 맞습니다만. 저는 황골 살고 있는 김진훈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해서요. 얘기해보시오. 어쩜 그렇게 상모를 잘 돌리는지 제가 좀 배워볼까 해서. 뭐 별거 있나요? 지게들을 지고 다시 떠나는 일행을 따라가며 걷다 보니 동네를 들어서자 나무꾼들은 각자 헤어져 둘이 남게 되어 지게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하여 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름이 차금돌이라고 했고 머슴을 살고 있고 장가도 못 갔다고 했다. 그리고 부모 형제에 대해서 물어보니 증조 할아버지가 단월에 살다가 의병에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데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보리올에서 머슴을 살면서 장가를 들어서 자기를 낳았는데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다고 했다. 진우는 이야기를 듣자 대번에 할아버지를 따라서 의병으로 나가 외놈들에게 난자를 당한 차지환 포수의 증손자임을 알 수 있었고 할아버지 함자가 명자 호자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차금돌의 이야기에 자신의 아버지 고향이 단월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금돌의 증조할아버지 차지완의 장렬한 죽음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별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자 금돌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했다.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된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며 이건 천우신조라고 하면서 황골로 오면 세경을 여기보다 단말을 더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돌아왔다. 진훈이 동네 회의에서 결과를 이야기하자 재광이가 머슴으로 드리겠다고 했고 며칠 후 금돌이 황골로 찾아와 약속한 대로 재광인의 머슴이 되었다. 금돌은 진규보다 2살이나 아래로 자연적 호영오제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부강의 영숙이는 대원의 소식이 없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오빠 명식이 내외는 제주에서 돌아왔건만 일본에서 대원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보내오던 돈도 편지도 없으니 늘 근심이었다. 올케 희숙의 이야기로는 자기의 동생 영철이는 비바리를 사귀어 제주에서 눌러 살 작정이고 봄에 안성에서만 제주도로 찬치를 하러 간다고 했다. 명식은 매부 대원이 우키시마 마루에 탔다가 필경 죽었을 거라고 짐작을 했지만 동생 영숙에게 조금도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3월 2일 호치민이 북베트남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의 개시와 더불어 소련 측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한국 내 협의 대상자의 선정 기준으로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할 것, 진실로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것, 장차 한국을 대소련 침략의 요새지로 만들려는 반소련 집단이나 인물이 아닐 것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측은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모스크바 협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따라서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고 하여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긴 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4월 17일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단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협정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으니 이게 그 유명한 미소공동위원회 코뮤니케 제5호이다. 그러나 이 선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를 놓고 미소 간의 논란이 벌어져 끝을 맺지 못하자 결국 5월 6일 무기휴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